좋습니다. 오늘도 시크릿 투자 전략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증시 속 가장 뜨거운 핫테마, 그 시크릿한 이야기를 가장 핫한 파트너, 하창봉 파트너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오늘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그 시장 한마디를 시장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의 힘이라는 거는 주가 지수가 이제 강하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종목들이 이제 시세가 좋은 거겠죠. 최근에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테슬라 주가를 보면 네. 지금 우리나라 서학개미님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또 기업 중에 하나인데 어느새 훌쩍 300달러 이상에서 주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미국이 이제 예를 들어서 휴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하면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오를 만한 이유가 뭘까라고 가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첫 번째는 앨런 머스크 CEO에 대한 리스크가 좀 내려간 거, 도저의 지위에서 조금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예정인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그거 빼고 나면 사실 주식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테슬라의 주가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 있잖아요. 네. 이런 것 자체가 시장의 힘이거든요. 또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눌려져 있을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주식시장에서 이야기는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식은 곧 위험자산, 쉽게 말해서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매력적이다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테이크, 취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가 리스크 테이킹이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리스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보고 그다음에 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테이킹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일 리스크했던 게 바로 일주일 전이에요. 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었죠. 거의 100년 만에 S&P가 사실 2011년도에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S&P가 2011년도에 미국의 시장 등급을 강등하면서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일주일 동안에 10% 이상 폭락을 경험했었고요. 네.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최고 상위 등급을 주던 미국의 무디스가 지난 5월 말에 5월 중순경에 갑작스럽게 예정보다 한 3개월 일찍 그 레이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미국의 어떤 심각한 상황을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이제 무디스가 한 작년도 가을 정도에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힌트를 주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시장은 오히려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을 많이 불식시키면서 견고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과 같이 연결됐던 게 뭐였냐면은 바로 지난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잠깐 2,600포인트 이탈할 때 부담을 줬던 게 그 트럼프 감세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한 거 있잖아요. 네. 공화당. 그것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주도 많이 밀려 있고 그런데 자, 감세안이 통과된 이유면서 미국 증시에서 부담을 준 거는 뭐냐면 미국에 거의 38조 달러 정도, 뭐 한 우리나라 보니까 5경 정도라고 하는데 바로 재정 적자 우려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요. 미국이 재정 적자가 그러니까 적자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놈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 예, 쉽게 말해서 그게 재정 적자를 말하는데 지금 미국이 대차 대조표상에서 재정 적자가 나온 게 14년째예요. 아니구나. 24년째예요. 그런가요? 2001년부터 펑크가 났는데 최근까지 계속 적자다 보니까 최근 이슈에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미국의 5년짜리 기준으로 신용구두 스왑 CDS 프리미엄이 무려 50bp까지 올라간 겁니다. 근데 미국이 안 빠져요. 예, 그러면 시장은 어쩐간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고 그게 보면 잘 보면요. 연초도 한 29 정도 됐었어요. 근데 확연하게 4월 23일 전후부터 폭등을 했단 말이죠. 네. 요 당시가 뭐였냐면 상호관세 부과하고 이때 상호관세는 철회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일정 부분 이제 재정적자 우려가 계속 시장의 노이즈가 될 때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5월 50 정도 치고 지금도 47인데 연초 대비해서 뭐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이거는 만약 CDS 프리미엄 수압이 한 50%라고 하는 거는 거의 당장 오늘 망장 미국이란 국가가 부도가 나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수치가 됩니다. 그래프만 보면 혹시 뭘 느껴지십니까, 이거? CDS 수치가 올라가면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 싹 팔아야 될 정도. 사실 우리나라가 만약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 물론 우리도 좀 올라가 있는데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사실 블랙 먼데이, 블랙 튜즈데이, 블랙 웬즈데이 다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 심각하네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CDS 프리미엄, CDS 부도 스왑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경제학적으로 좀 풀어드리면 어떤 우리가 그 신용도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용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를 감안해서 보험료의 이자율 성격이에요. 이것 자체가 국가 CDS 프리미엄이 올라갔다는 거는 국가의 디폴트 리스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시장은 여전히 리스크가 많고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약간 이제 또 한 번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약간 우리나라 정시 기준으로 월요일 장이 좀 불안할 수 있었는데 바로 이거였죠. 주말을 겪으면서 많은 투자분들이 되게 불안해했습니다. 네. 왜 그랬냐면 지난 한 3, 4주 동안 그래도 상호 관세가 다시 이제 딜레이 시키면서 90일 정도 유예를 시키면서 많이 장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가 약간 지수가 정체돼 있었거든요. 애플도 테슬라도 뭐 이렇게. 근데 주말 딱 미국 장 끝나고 나서 장 마감했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EU에다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오늘 26일이잖아요. 네. 25일 날 바로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겁니다. 오. 이런 식으로. 예, 월스트리트 전에 나오는 것처럼 어. 트럼프가 EU 쪽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to delay 했다. 언제까지? 7월 한 9일까지. 혹시 여기서 7월 9일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네.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에 그 지난주에 있었던 공화당의 감세안의 그 최종 상원 결정을 트럼프가 행정 서명을 할 거니 7월 4일 전에 제출하라 그랬어요. 상원에 압박을 가했어요. 근데 7월 9일은 아마 날짜 기준이 될 거예요. 오. 기간 정도가 되는데 그만큼 지금 미국의 트럼프는 이걸 근데 그냥 흘리시면 안 돼요. 트럼프는 1월 27일 날 이제 취임을 하고 실제로 본격적으로 취임 다음 2월 초순부터 이제 관세 상호 관세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4월 초순 정도에 관세를 했다가 중순 정도에 90일 정도를 유예시켜 놨습니다. 그 90일이 5, 6, 7 딱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7월 중순과 날짜가 맞아져요. 그럼 거꾸로 손고 봤을 때 트럼프 관세로 인한 글로벌 2025년도의 모든 결정판은 7월 전에 다 끝나는 겁니다. 네. 그게 그렇게 다 나름 제가 판단할 때 스케줄을 맞춰놨어요. 네. 지금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데 마찬가지로 뭐 EU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90일 유예해 놓고 EU 쪽으로 유예한 이런 것 자체가 과연 관세로 인해서 미국 경제라든지 트럼프 정책가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7월 달 전후에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나쁜 것보다는 좋은 쪽으로. 왜 그랬냐면 지금까지 트럼프 행보에서 뭐 이번 주에 미국에서도 GDP가 발표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끌고 가긴 어려울 정도로 해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이번에 같은 경우도 24일 날 자 EU 쪽 한번 제가 트렌드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 많은 투자분들이 안심을 해요. 저도 안심을 하지만 늘 불안하거든요. 최근 4개월 동안에 월간 유럽연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정책의 변화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시장은 이런 거를 믿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네. 2월 초에 유럽 점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3월 달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수입 관세 20% 관세를 하겠다. 그리고 4월 달엔 글로벌 전체적으로 레시프로칼 테리프 아. 상호 관세에 대해서 20% 관세 부과하겠다. 네. 그러다가 쭉쭉쭉 왔는데 24일 날 미국장 열렸을 때 유럽산 수입품에 50% 관세 부과하겠다. 그러면서 막 주말에 고민이 많았던 게 큰일 났다 이러면은 자동차도 큰일 났다 생각이 많았는데 바로 다음 날 50% 관세를 또 다시 연기했습니다. 왜 이러죠?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중국에 145% 관세 부과하고 이렇게 했다가 지금 35% 정도의 실효 관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결정적으로 트럼프의 이기의 관세 정책은 협상의 우위권을 선점하기 위한 보석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리스크한 측면에서 트럼프가 이제 그 상원에다가 이야기한 감세안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크게 번복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트럼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제출한 트럼프의 하원에서 통과한 트럼프의 감사안 자체가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물음표와 느낌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하원에서 한 표 차이로 통과했거든요. 그리고 상원 같은 경우도 여전히 공화당과 민주당의 표 차이가 5표 이내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게 그걸 생각한다면 약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 이렇게 장이 올라가다 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가 이제 재미나요. 이제부터 약간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리스크예요.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주식하면 안 돼요. 지금 안 되고 뭘 사놔야 되냐? 금을 사야 되고 비트코인을 사야 돼요. 네. 근데 한번 시세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그래프를 보여놨는데 빅스는 이제 장이 올라가니까 상관이 없고 금 골드 가격이거든요. 네. 이거는 골드 선물의 가격인데 최근 1개월 동안 골드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온스당 한 3,500달러의 벽을 뚫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사실 금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한 달 동안 놓고 보게 되면 제일 흔들린 나라가 제일 위험한 나라가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어디일까요? 미국이잖아요. 어. 지금 한 달 동안 기업가할 때 제일 위험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관세 부과는 가장 피해 국가 되는 거고 미국의 신용 등급이 최고 등급의 지위를 잃은 거고 미국의 돈의 달러의 가치가 헐값으로 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요새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 들었죠? 네. 들으셨죠? 네. 예, 최근에 이제 미국이 신용 등급 강등 플러스 감세안으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니까 미국 국채를 와당장 파는 거예요. 국채를 팔았으니까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겠죠. 아까 CDS 프리미엄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되게 되면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종목, 미 트레저리 본드, 미 재무부가 발행하는 그 국채를 매도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글로벌 자금은 뭘 사야 되느냐? 다국적 에셋,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그래서 많이 올라왔어요. 4월 대비해서. 네. 근데 최근에는 어떤 상황이냐? 물론 제가 비트코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걸 이제 리스크 테이커와 리스크 어보이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도 11만 불 정도에서 지금 멈춰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시장이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도피하는 그러니까 골드가 될 수 있고 다른 비트코인도 될 수 있는 이런 흐름 자체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몰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은 되게 고민할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요. 네. 제가 갑자기 이 돌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세 분한테. 네. 여러분들 지금 로또가 됐어요. 좀 많이 드릴게요. 네. 뭐 이렇게 10명씩 나눠 먹는 20억 말고 20억 해도 서울에 아파트 하나 못 삽니다. 물론 강남 아니면 살 수 있지만 근데 20억 하지 말고 한 달 2월 됐다 치고 100억씩 받았다고 쳐요. 오, 행복합니다, 벌써.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전부 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100억을 드리면 뭘 하시겠어요? 제가 우리 나연 MC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100억이요. 이 100억을 가지고 앞으로 사실 100년을 계획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네. 투자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하냐 제가 엿고 싶어요. 뭐 예문을 드릴까요? 네. 첫 번째가 주식, 두 번째가 채권, 네. 세 번째가 금, 뭐 네 번째가 뭐 달러, 뭐 다섯 번째 예를 든 겁니다. 오. 아니면 비트코인, 뭐 등등등 아니면 뭐 미술품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부동산도 있을 거. 저는 부동산에 해보고 싶습니다. 부동산, 네. 부동산 100억을 그러니까 100억을 다 부동산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겠다. 그렇죠.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좀 시세 차익을 많이 그래도 낼 수 있지 시세 않을까요? 차익 목표. 네, 좋습니다. 저도 뭐 답은 모르니까 우리 정욱 캐스터님은 뭐 어디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 100억이 사실 제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얻게 된 돈이잖아요. 불로소득. 네. 네,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위험 자산이든 비트코인도 할 것 같고요. 네. 주식도 반반 할 것 같습니다. 오, 네, 현명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정욱 캐스터님 뭐 하실 것 같습니까? 저도 핵심지의 부동산을 살 것 같습니다. 부동산.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자리 혹시 단 거 기억하세요? 100억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70년 동안, 100년 동안 이 자산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돈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100억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50년 후에 100억이 정말 지금의 10억의 가치를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만약 이 질문에서 답을 한다면 화폐 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맞긴 맞아요. 오. 여기서 화폐 자산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은 바로 BTC와 골드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걸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약간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장의 자금은 지금 당장 안전자산의 성격보다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거든요.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졌고 달러 자산에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시장은 어디를 선택하게 되냐면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조금씩 제 스토리를 풀어가면 지금 이 미국의 메가니피센트 7 종목의 주가가 대개 1개월 동안 되게 강해요. 이건 1개월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종가는 26일 날 8시 기준입니다만은 수익률 마이크로소프트 16%, 아마존 7%, 테슬라 30%, 메타 17%, 엔비디아 23% 등등은 4월 26일 이후부터 최근 1개월 동안 역산했을 때 M7 종목의 상승률을 보여준 거예요. 오. 그러면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놓고 봤을 때 아까 전반부에서 변수를 봤습니다만 변수가 많으면 더 많았지 네. 덜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3조 달러 올라오고 네. 메타도 벌써 테슬라도 벌써 이제 1조 달러. 그다음에 애플은 지금 3조 달러 갔다가 이번 주에 좀 밀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다음 이번 주 5월 28일 날 실적 발표 있습니다. 어느새 주가 다시 많이 올라왔죠. 네. 네. 그렇게 되오게 되면 시장은 여전히 이런 생각이 가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뭐 왜 이렇게 가는 거야?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어, 오, M7. 딱 한 종목은 빨간 게 있죠. 네. 애플이요. 애플만 왜 부진한가요? 그렇죠? 애플도 처음엔 올랐었어요. 네. 근데 애플만 왜 이렇습니까? 근데 애플은 소비재라서 그래요. 물론 다른 것도 맞긴 맞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공통점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가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바로 AI거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개별 흐름이 있어요. 어.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노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시장은 여전히 이렇게 많은 악재가 있습니다. 시장은 실제적으로 달러를 팔고 있어요. 그 상대적 개념이 글로벌 통화로 놓고 봤을 때 달러의 상대적인 첫 번째 유로화가 추세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가 영국의 파운드화 같은 경우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일본 엔화 같은 경우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로화하고 파운드화 1번, 2번은 올라가는 차트가 자국 통화 강세를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엔달러기 때문에 달러엔이기 때문에 엔화가 내려가는 그래프는 엔화 강세를 보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 미국은 지금 계속적으로 달러 약세 구조가 있으니까 달러 약세 구조에서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메가니피센트 7 종목이 많이 상승하는 이유는 미국 국가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에 대한 투자 매트 한편으로는 M7 종목이 안전자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리스크 테이크로 가고 있다. 그리 보시는 것도 무난하지 않고 한국으로 잠깐 흘러보겠습니다. 네. 좀 빨리 좀 달리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은 지금 보면 조방원전 아유 지겨워 죽겠죠 여러분들. 하지만 주도주입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조선방사원자력 전력, 건설금융, 엔터 화장품 여덟 여기에 개네요. 100가지 공통점과 구분이 할 게 있습니다. 오. 조선방산 딱 두 개 자르면 조방은 어떤 섹터냐? 트럼프 수혜주고 우리나라 큰 국가 정책주입니다. 네. 그다음에 글로벌 동조화 종목인데 사실 조금 더 들어가면 미국 수혜주입니다. 오. 조선방사는.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최근 2달 동안 관세 전쟁이 가장 핵심 수혜주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원자력, 전력, 건설 세 종목은 공통점이 원자력입니다. 아. 네. 그죠? 네. 원자력을 구현하고 근데 원자력은 출발 자체는 SMR이나 미국이지만은 실제적으로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다 공통점입니다. 최근에 다시 벨기에라든지 유럽 국가들이 탈탈 원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탈탈 원전이 뭔지 아세요? 탈원전을 폐기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렇죠. 탈원전을 한 번 더 탈하는 겁니다. 다시 오. 원전을 강화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탈탈 원전. 그래서 탈탈 원전이라 그럽니다. 네. 그리고 엔터 화장품은 제가 지난주 주식 시크릿에서 이야기했던 이번 주 이슈에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 우리나라 금리 인하와 연결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주도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데 이게 6월 달에도 계속 될지는 알 수는 없어서 제가 오히려 거꾸로 놓고 봤을 때 네. 아직까지 모든 시장은 그냥 이거예요. 지금까지도. 요 외국인들이 지난 1개월 동안 한국 증시에서 2조라는 금액을 매수할 때 외국인 순매수 상위를 다시 한번 랭킹으로 뽑아봤는데 맨 위에 하이닉스 1조 4천억 빼고 나면
두산 에너빌리티 쭉쭉쭉 보면 원전, 전력 인프라, 조선, 화장품, 원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외국인 매수는 순수 매수보다도 쇼커버 성격이 좀 많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희한한 거는 하이닉스는 여전히 많이 사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건 어떤 이슈냐 하면은 그래도 6월 달로 넘어갈 관점에서는 한국도 이제 IT를 좀 볼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실내로 이번 주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결고리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 6월에 대한 이벤트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굉장히 흥미로웠던 첫 번째 테마를 만나보고 왔는데 계속해서 두 번째 테마 어떤 테마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저는 사실 그 월말 월초가 되면 한 달짜리 스케줄을 다 확인을 합니다. 오늘 요거 찾는데 3시간 걸렸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3시간 걸렸습니다. 오. 6월 달에 있을 글로벌 IT 행사를 전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해봤더니 지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미국에서 AI 빅데이터 엑스포가 6월 4일부터 개최가 됩니다. 네, 이건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네, 적어놓은 거고,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네, 지역입니다. 네. 산타클라라.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데 일단 요 같은 경우는 요 한글로 잘 적어놨어요. 그래서 똑똑한 미래를 위한 AI 빅데이터 제공. 갑자기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미국 주식 팔란티어가 신고가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겠는데 오. 뭐 어쨌든 간에 AI 빅데이터 제공. 우리나라가 2월 2일 날이 선거죠? 3일입니다. 아, 3일입니까? 2일. 저는 주말에 그거 하려고. 6월 3일? 네. 주말에 그 일찍 하는 거 뭐죠? 주말에. 사전 투표요. 네, 예, 네. 그거 하려고 해서 날짜 조금 헷갈렸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뭐 후보 같은 경우는 100조 AI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또 오픈 AI가 한국의 뭐 거대 당과 협력하겠다는 이슈도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IT에는 많이 반영이 되진 않았고 어쨌든 간에 미국 AI 빅데이터 엑스포는 5월 초에 열게 되는데 이 핵심은 뭐냐면 AI와 빅데이터가 주로 핵심을 보는 그런 행사가 되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누가 많이 참석을 하냐 하면은 엔터프라이즈 기술 전문가들도 꽤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엔비디아 뭐 지난주에 했던 컴퓨텍스 연구와는 조금 다른 행사예요. 다양한 행사되고 가장 이제 낯익은 행사가 두 번째 있습니다. 요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 네. 예, 매년 열리고 작년에 어마어마시게 했었어요. 제가 작년에 연초 1월 달에 상한가 먹은 게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네, 지난번에 또 글로벌 행사 중에 구글 네. XR 관련해서 설명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XR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지난주 XR이 이제 생각보다 작년 1월 달에 엔비디아가 CES에서 한번 선보이고 네. 1월 말에 비전 프로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짜리 냈다가 쫄딱 망했어요. 오. 폭삭 망했습니다. 폭삭 망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격도 많이 내렸는데 시장에서도 그래서 예년보다도 애플 WWDC에 관심이 조금 덜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거는 이제 애플 개발자입니다. 예, 애플 개발자의 약자인데 실제로 놓고 보면 밑에다 적어놨잖아요. 6월 9일부터 예, 그다음에 모든 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노코스트 특별히 비용이 없다. 보통 박람회는 입장료가 있어요. 여러분들 코엑스에서 뭐 예전에 3월달에 인터뷰 했더니 할 때는 입장료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 행사는 부스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건 이제 애플 개발자에는 뭐 공짜입니다. 그 보면 참가하는 거에 대해서 말이죠. 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아까 애플의 주가를 떠나가지고 이게 한편 놓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많이 오르지 못한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있을 거고요. 네. 카카오가 있을 거고 네이버가 있을 거예요. 많이 못 갔어요. 그렇죠. 네, 바닥 비고 있을 건데 근데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이 관련 이벤트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애플 AI라는 게 인텔리전스 같은 게 애플이 한 뭐 iOS가 많이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운영 체계. 네. 우리 삼성폰 쓰시는 분들은 구글 안드로이드 안드로메다라 그럴 뻔했어요. 자, 그리고 애플은 이제 iOS 3를 쓴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애플의 폴더블을 위한 OS 같은 경우도 공개될 수가 있습니다. 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공개될까요? AI가 아닐까 하는데 네, 맞나요?
그렇죠. 1년 동안 애플이 좀 주가가 못 가고 망했다는 표현은 그런데 다른 테크주에서 뒤처진 이유가 애플 인텔리전스가 1년 동안 야심차게 작년 24년도 WWDC에서 공헌한 것 치고는 1년 동안 성과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실의를 말하는 거죠. 네. 그 애플 AI에 대해서 좀 과장 광고다, 네. 뭐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많던데 음. 이번 행사를 통해서 좀 그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삼성 빅스비, 애플 시리 그러면 그 가짜 스마트폰 제조사의 대표적인 AI 브랜드명입니다. 근데 최근 1년 동안 행보를 보게 되면 얼마 전에 구글 IO에서 나온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애플 인텔리전스는 최근 1년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해서 지금 이번 WWDC 2022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에는 내부 개발자를 위한 디벨로퍼, 내부 개발자를 위한 어떤 애플 인텔리전스의 어떤 공연이었다면 네. 이번 WWDC 2025에서는 아예 외부 개발자를 위한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장에서는 애플 인텔리전스, 쉽게 말해서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될 확률이 조금 높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고 여기에 앞서 가지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아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올 건데 신제품 같은 경우가 그래도 애플이 최근에 공언한 대로 26년, 28년 전후에 우리는 사상 최초로 애플의 폴더블 폰, 애플의 폴드 아이패드를 이제 시연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너무 이야기 길게 했죠? 아니 이게 워낙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코엑스에서 6월 11일 날 STK가 열립니다. 스마트 테크 코리아인데 제가 왜 이런 행사 계속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왜일까요? 우리 방송 전에 그 시크릿 투자 관심주 수익률 현황표 나갔죠. 네. 거기서 혹시 1위 종목이 뭔지 아세요? 기억이 납니다. 네. 80% 넘는 뜨거운 상승세 펼친 로보티즈 맞을까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이런 일정이 있게 되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아까 말한 뭐 조방원 이런 섹터랑은 좀 별개의 문제고 약간의 이벤트 매매라 그래가지고 일정이 있는 종목 우리가 1월달에 미국의 CES 라스베가스 CES 열리면 미리미리 선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정이 있으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미리 체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봇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해요. 로봇이랑 로봇이 참 좋아해요 저는. 네, 그게 올 수가 있는데 저도 관심주 보면 항상 로봇 좀 많이 가져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는데 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큰 네임은 STK예요. 아마 모르시는 분 되게 많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행사가 아니었는데 이 행사가 세부 행사가 몇 개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거 AI 빅데이터 쇼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세 번째 보면 로보테크 쇼도 함께 진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로봇주나 이런 것 자체가 한국의 AI나 이런 기업 자체가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시장에 나와 있는 좀 작은 종목들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거를 만약에 총체했을 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지금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주요 반도체 하드웨어 종목주들은 생각보다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많이 빠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넘어가게 되면 요거는 좀 더 화려합니다. 아까 애플 비전 프로라면 이거 뭐라고 읽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MBX라고 이해하는 메타버스 엑스포입니다. 네. 보니까 뭐 바운스 뭐랄까요 영어가 좀 바운스 인투 투마로우 뭐 이렇게 미래 쪽으로 가슴이 이렇게 콩닥콩 한단 말이죠. 주가 좀 갔으면 좋겠네. 이것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데 6월 중순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시장에서 지금 이제 워낙 관세 이야기고 HBM 이야기가 많아서 뭐 지금은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XR이나 VR 관련 이런 기업들이 많이 화두가 안 됐습니다만은 이미 지난주 구글 I/O에서 조금 더 XR이나 VR에 대해서 조금 나가선 게 있기 때문에 또 중간중간 6월 달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까지 또 있습니다. 다 못 외우시겠네요. 서울 메타위크라는 것 자체가 보면 6월 말 정도에 개최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요것도 AI 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5개 정도의 6월 달 이벤트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듣던 이야기 좀 듣다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6월 달에는 AI, 그다음에 메타버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뭐 AI라는 건 하드웨어도 있고 하이닉스 이런 종목이 되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약간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어디서 봐야 되냐면 WWDC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보는 겁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소프트웨어를 보는 거. 기타 박람회 쪽에서는 대부분이 하드웨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좀 될 것 같고 마침 또 오늘 이 방송 후반부에 진행하는 다음 주 관심주에는 네. 지금 말씀드린 모든 일정에 맞춰서 제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게 관련된 기업 하나 오. 또 하나가 또 아까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 하나도 준비를 한 게 있으니까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창봉의 핫테마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도 저희 시크릿 강의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상위 1%가 될 수 있는 퀴즈를 또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퀴즈인지 바로 만나볼까요? 네, 퀴즈가 오늘 되게 내기 어려웠어요. 어. 어려워가지고 네, 이렇게 지문이 길면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자, 미국 경제 불안에도 M7의 강세 배경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오. 오늘 전반부 텔레비 방송을 잘 보셨는지의 복습 차원입니다. 네. 자, 1번 달러의 위상이 하락했다. 2번 미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 3번 글로벌 선도 기업이다. 네. 4번 트럼프의 지지율.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4개 중에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어렵네요. 1번인가 했는데 네. 트럼프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건 들었는데 저거랑 관련이 있나 해서 4번. 4번이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네, 어렵긴 한데 오늘 강의 중에 안 나온 게 음. 4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은 4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정답이 맞을까요? 제가 문제 푸시는 걸 보니까 99점은 받으셨는데 100점은 안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 왜 그러냐면 문제를 보면서 답을 풀잖아요. 네.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우리 굳이 100점을 주도할 필요는 없어요. 네. 말씀하신데 트럼프의 지지율은 제가 방송에서 한 번도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오. 4번인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이거는 이제 완벽한 답이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글로벌 정치의 현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관점에서 퀴즈를 준비를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경제가 불안하면 어쨌든 지금 강한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 밀릴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일부 이제 성격적인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달러의 위치도 떨어지고 있고 미국의 국제 수익률도 올라가고 또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M7이 조금 강한 이유가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라든지 또 반대로 봤을 때 달러의 가치나 미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일시적인 상반기 이벤트에 불과하지 않겠냐에 대한 시각으로 좀 강하다. 그러니까 완벽한 정답이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트럼프의 지지율과는 거리가 좀 있다 정도로만 첫 번째 퀴즈는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퀴즈 만나보고 왔는데요. 저희 그렇다면 남은 퀴즈가 하나 더 남아있죠. 두 번째 퀴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환율 이야기인데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오. 자, 원화 환율이 강세로 유지되면 한국 증시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OX입니다. 네, 저희 네. 시청자분들도 정답을 아신다면 함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지난번에 기억나시나요? 아,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합니다. 저번에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문제에 절대적으로 이런 그렇죠. 단어가 포함이 되면 맞습니다. 안 아니다. 되죠. 네, 라고 말씀해주신 기억이 나기 때문에 맞아요. 뭐든 또 X라고 적당한 게 생각을 좋으니까 합니다. 네, 그렇죠. X로 통일을 절대적인 것은 없다. 네, 맞을까요? 근데 이게 다음 달이 기말고사 기간인데 벌써 이렇게 시험 보면서 상담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이란 단어가 이제 문제로서는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대 밑에 있고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 매수가 이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환율이 강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나 이렇게 약간 착오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환율이 강한 첫 번째 이유가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강한 건 아닌 거고 다른 한편으로 조금 또 이슈 자체가 이런 이제 달러 약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워낙 강하기 때문에 또 한국은행이 금리 정책을 펼치는 관점에서는 조금 유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주에 한국은행은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할 확률이 되게 높다로 기획을 될 수 있고 다른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 거는 단순하게 매도를 덜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환율이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약세보다 강세를 보이게 되면 외국인은 환차손에 대한 리스크가 작기 때문에 네. 뭐 흔들리는 글로벌 경제에도 주식을 급하게 팔 요인은 작다. 그렇게 한번 시장을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밤 11시 하창봉 파트너와 시크릿 투자 전략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보다 심층적으로 우리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저희 시크릿 투자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를 위한 비법들 가득 공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아마 모든 관심이 이번 주 이제 28일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많이 관심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 지금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아까 봤던 대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면에도 불구하고 20만 원대에서 멈춰 있는 과연 하이닉스라든지 기타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 좀 상승을 언제 하냐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예요. 물론 또 오늘 조금 올라간 것도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 오늘 장 초반에 미국 정치 휴장입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또 엔비디아 주가에도 덕이 될 수도 있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미국 정부가 보면 엔비디아의 고가의 이제 HBM 반도체 같은 경우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걸 막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오늘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중국 쪽으로 AI 칩 GDDR7을 이제 공급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에 이제 중국이 시켜준 고가의 AI 가속기를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걸 막고 있다 보니까 그게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부담도 됐었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요거보다 조금 낮은 게 H20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건 H20, HBM 메모리도 아니고 바로 원래 그래픽 카드로 들어간 DDR7 같은 경우를 다시 납품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크게 수익원이 안 날 수도 있긴 있어요. 워낙 이건 싸요. H20보다도. 네. 싼데 실제로 이거를 만드는 이제 국가가 어디고 기업이 어디냐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GDDR7이고 근데 이게 삼성 독주일 때가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도 같이 들어왔어요. 23년도 정도 준비를 해보다가 하이닉스도 이제 엔비디아 공급망을 뚫은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놓고 봤을 때는 시장 관점에서는 뭐 GDDR만 놓고 봤을 때는 메모리 쪽이잖아요. 이건 HBM 쪽은 아니에요. 메모리 쪽이긴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엔비디아가 수익성을 다변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어떤 그 IT 기업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다 보니까 우회적인 방법으로 AI 좀 저가형인데 저가형으로 되들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서는 좀 수혜가 되는 거고요. 네. 또 거꾸로 놓고 봤을 때 물론 주가 지수가 2,7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고 또 기타 뭐 지금 조방 원전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만은 기타 반도체 종목을 보기 위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결과적으로 하이닉스가 계속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관심주로도 지난번에 뭐 17만 원대 하이닉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20만 원대에서 생각보다 안 가다 보니까 되게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26년도 정도의 양산에 들어갈 6세대 HBM4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IO가 2배수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지금 HBM3E 이 같은 경우가 삼성이 제대로 12단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들어가지 못하면서 50%가 넘는 거를 하이닉스가 지배하고 있는데 HBM4 6세대 HBM으로 갔을 때도 하이닉스가 50% 이상 갈 확률이 높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시장적인 관점이 되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20만 원대에서 행보하지만 20만 원 이하에서의 하이닉스라든지 기타 IT 반도체 HBM 관련주나 요 아까 보게 되면 DDR7 관련주 같은 경우는 조금씩 관심을 가질 만도 되지 않았나. 이게 시장 관점에서 살펴본 이번 주 시크릿 투자 전략의 첫 번째 섹터 반도체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주목해볼 이슈와 섹터 그리고 든든한 투자 전략까지 짚어보고 왔습니다.